반갑습니다. 2021년 인문주간 코로나 시대의 마음 공부의 길을 답하다는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된 박사모입니다. 저는 현재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음 공부라는 어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이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은 왜 하필 이 강연을 선택해서 듣게 되셨는지 궁금함이 있게 됩니다. 사실 이 요즘 그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참 많은 강연들이 있는데, 혹시 코로나 시대에 어떤 마음 공부라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끌렸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현재 마음이 조금 힘들거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그러한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쩌면 우리들의 큰 희망이다. 물론 코로나가 극복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코로나로 인해서 아프고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보다 근본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고, 또 용기를 내서 또 시간을 내서 이러한 강연을 듣는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 코로나를 완전히 극복하고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해가는 선도자들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강연이 여러분들의 목적에 맞는 좋은 강연이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가 이제 종식이 되어 간다고 하고, 또 한편에서는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이 코로나 종식이 이제 결국 어렵기 때문에 결국 코로나의 장기화에 따라서 코로나를 극복하기보다는 함께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수많은 신조어들이 생겼다고 해요. 예를 들어 이제 자가격리다. 자가격리가 아니라 작아격리입니다. 결국 오랜 시간 어떤 그 면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또 집에서 활동하는 시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 운동량 부족으로 몸이 늘어나서 옷이 작아진다 해서 자가격리라는 또 표현도 있고요. 또 신조어 중에 하나가 코로나인가라도 있다고 해요. 이제 코로나가 이제 유행하다 보니까 조금 감기가 걸려도 나 코로나인가? 조금 열만 나도 내가 혹시 코로나인가? 누가 상대방이 기침을 하면 저 사람 코로나 아니야? 그래서 새로운 신조어로 코로나인가라는 또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들의 관심을 끄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화면에 나오는 코로나 블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와 우울감을 뜻하는 이 블루의 합성어인데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어서 홀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사회적 고립감이 증대되고, 또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혹시 이 강연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 코로나 블루를 겪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어떤 심리적 현상으로서 야기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 블루에서 더 나아가서 코로나 레드 또는 코로나 블랙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자, 코로나 레드는 이러한 코로나 블루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이러한 마음들이 분노로 바뀌게 된 거죠.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코로나 레드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코로나 블랙이라는 것은 이런 분노를 넘어서서 결국 좌절, 절망, 자괴감 이런 것들을 느끼는 심리적 상태를 코로나 블랙이다. 어찌됐든 그것이 명칭이 레드가 됐든 블루가 됐든 블랙이 됐든 어쨌든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마음이 많이 쇠약해지고 또 마음이 많이 약해졌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심리적 고립의 상태라든지 심리적 불안의 상태가 가중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코로나의 시대에, 또 나아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마음 공부를 해야지만 이러한 심리적인 현상들을 벗어나서 좀 더 행복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 원인을 알아야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겠죠. 자, 코로나 블루와 같은 어떤 심리적 현상들이 발생하는 원인을 찾아보니까 조선일보 2020년 4월 12일자에 여러 가지 물론 원인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원인으로 고립, 외출 자제로 인한 답답함, 지루함이 가장 많은 답변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마음 가운데 있는 이런 답답함,
지루와 우울감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징어 게임. 자, 요즘 엄청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이 인기가 국내뿐만 아니라 거의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에서 제공하는 드라마입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다 보지는 못했고 유튜브를 통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봤는데, 자, 이 내용이 뭔가요? 네, 오징어 게임. 혹시 이 강연을 듣는 이제 어린 친구들은 이 게임을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저만 해도 어린 시절에 이 오징어 게임을 했었어요. 그리고 구슬치기라든지 딱지치기 다 어린 시절에 했던 게임이죠. 자, 그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왜 이러한 게임을 소재로 하는 것들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을까? 물론 이제 한류라는 어떤 열풍이라는 시대적 경향도 있고, 또한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영화 자체, 이 드라마 자체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컨텐츠가 게임이었다는 거죠. 게임. 이 게임이라는 것은 우리 어린 시절 놀이를 말하는데, 이 어린 시절의 친구들과 어떤 지루함과 답답함을 풀기 위해서 또는 하나의 놀이 문화로서 정착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코로나 블루, 우울, 레드와 같은 것들의 발생 원인이 결국 지루함과 답답함, 어떤 무료함 등이었다면, 그러한 어떤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징어 게임의 선풍적인 인기다. 결국 어떤 대면 사이에 있어서의 어떤 이런 놀이 문화가 인기를 끄는 것은 어쩌면 어린 시절에 함께 했던 그러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이 시대의 무료함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주기 때문에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다시 말해,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컨텐츠의 어떤 그 유행은 결국 우리 한편으로는 우리 심리 상태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상태의 이러한 심리적 상태를 어떻게 이겨내는 것이 좋을까? 자, 한 가지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어떤 코로나 시대의 마음 공부에 대한 길에 대한 강의를 듣고 또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나요? 그렇죠. 결국 행복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 자,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자, 화면에 나오는 이제 설문 결과 그래프를 보면 40.6%가 뭐였죠? 네, 돈입니다, 돈. 그리고 28.44%가 건강이었고요. 그리고 20%가 화목한 가정, 그리고 또 배우자나 이성 친구, 네, 그렇죠. 그리고 친구의 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가장 큰 거, 돈이죠, 돈. 결국, 물질 어떤 풍조 속에서도 우리가 돈이 있어야지만 행복하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이제 저도 포함이 됩니다. 저도 돈이라는 것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하다는 전제 요건으로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은 그렇다면 돈이 전부일까? 자,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자,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돈이 얼마나 있으면 행복감을 느낄까? 자, 가장 높은 비율이 39.25%가 10억에서 50억 미만. 맞네요. 저 평생 동안 10억을 모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30.9%가 1억에서 10억이 있어야지 내가 행복하다. 그리고 나머지는 50억에서 100억, 또 5억에서 1억. 어찌됐든 한 10억에서 한 50억 사이가 가장 많은 답변의 비율인 것 같죠? 그래서 돈이 있어야 행복한데 그 돈은 얼마만큼 있어야 되냐? 한 50억 정도는 있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조사 하나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자, 행복과 소득의 상관관계를 봤더니, 자, 우리들의 생각대로, 소득이 높아지면, 즉, 부가 점점 쌓아지면 그에 비례해서 행복감이 점점 높아지더라. 이건 어떤 사실이라는 겁니다. 연구의 사실. 그러나 문제는 이 소득이 일정 수준 높아가면 더 이상 행복감을 느끼지 않더라. 이러한 결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소득이 한 400에서 500 정도까지는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는데, 이런 소득이 점점 더 높아질수록 행복감은
점점 정체된다는 거죠. 자,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돈이라는 것이 행복에 의해서 필요하지만 지속한 행복, 영원한 행복을 위한 어떤 요건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행복 다시 정의하면 자, 원하는 것을 분모해 놓고 자, 가진 것을 분자해 놓고 그러니까 원하는 것분에 가진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렇죠? 그러면 자, 행복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가진 것을 늘리거나 원하는 것을 줄이는 것이 우리의 행복감을 높이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하면 자, 가진 것이 적고 원하는 것이 크다고 할 때는 우리는 불행을 느끼죠. 그럼 여기서 취해야 될 방법은 그렇죠. 가진 것을 원하는 것만큼 늘리면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다른 방법은 뭡니까? 내가 도대체 가진 것을 더 이상 늘릴 방법이 없다고 했을 때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그렇죠. 원하는 것을 줄이고 이미 가진 것을 즐길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코로나 시대의 어떤 마음 공부의 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어떤 행복의 원칙은 결국 원하는 것분에 가진 것인데 우리가 어떤 상대적 박탈감, 그렇죠? 요즘 뭐 벼락거지, 벼락부자라고 해서 어떤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서 우울감도 많이 느끼는 분이 계시는데 그때는 우리가 가진 것을 더 이상 가질 수 없다는 어떤 한계사항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많이 가진 것도 행복하지만 자, 다른 방법, 그렇죠?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이미 어떤 가족 간의 행복, 이미 얻고 있는 어떤 직업의 어떤 노력, 그렇죠? 또 친한 친구 사이 어떤 관계, 자, 이러한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원하는 것을 더 이상 늘리지 않는 것, 이것도 우리가 이 시대에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지혜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와서 자, 그렇다면 이 코로나라는 시대에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인가? 먼저 마음 공부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제 나름의 정의는 마음의 원리를 알아서 그 원리에 따라 마음을 작용하고 쓰는 것이 마음 공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의 구조와 속성 크게 세 가지인데요. 자, 도표에 나와 있죠. 본래 마음, 그리고 나는 마음, 그리고 내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각각의 마음들이 특징이 뭐고 이러한 각각의 마음들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음 공부란 앞서 말한 본래 마음, 나는 마음, 내는 마음이라는 이 마음의 구조와 원리를 알고 그 원리를 따라서 마음을 잘 지키고 잘 사용하는데 공을 들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본래 마음. 자, 본래 마음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그 마음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본래 마음이라는 이야기를 또 들어보실 테고 또 혹시 뭐 동양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뭐 본성 또는 뭐 서양 철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뭐 네이처 뭐 여러 가지 표현 등으로서 이 본래 마음을 그리고 있는데요. 자, 본래 마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그럼 우리가 이 본래 마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자, 본래 마음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봄에 농사를 짓기 전에 제일 먼저 뭘 하죠? 농사를 지으기 위해 제일 먼저 뭘 하죠? 네, 그렇죠. 그 논을 다 갈아엎죠. 왜 갈아엎나요? 네, 그 안에 있던 잡초라든지 병충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갈아엎어서 깨끗하고 온전한 상태로 만들어야 그 위에다가 다시 모내기를 해서 벼를 심어서 농사를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도 수많은 마음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원망과 수많은 감정들이 일어나지만 그 감정들이 일어나기 전의 단계, 그렇죠. 마치 농사를 짓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기 전에 그 땅을 고르는 그 온전한 상태를 우리는 본래 마음이다 또는 참 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러한 본래 마음을 가장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꿈도 없이 잠을 잤을 때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꿈도 없이 잠을 잤을 때. 자, 뭐 꿈꾸는 분들도 많을 테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깊게 잠들면 아무런 꿈도 없이 깊게 잠들면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죠? 네,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나요?
네, 어디 갔다 오는 걸까요? 네, 그리고 그때 꿈도 없이 잠자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요? 네, 그러한 상태를 이뤄서 우리는 본래의 마음이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본래의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려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일단 우리 마음 가운데는 마음이 일어나기 전에 본래 고요한 상태의 온전한 상태인 본래 마음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갖고 있고 그 본래 마음이 결국 내가 마음 공부를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기점이 된다. 그 정도까지만 일단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본래 마음 우리가 어떻게 찾아가고 회복할 것인가? 자, 여러 가지 공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 제시해 드리는 것은 집에서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멈춤 명상, 다시 말해 집중 명상을 한번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명상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기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만 그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 명상이라는 것은 마음을 한 곳에 모아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생각, 내가 일으키고 싶지 않은 감정을 쉬게 함으로써 깊고 고요하게 머무는 것을 명상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마음을 한 곳에 모아서 다른 생각과 감정을 쉬게 함으로써 깊고 고요히 머무는 것, 이것을 우리가 명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의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그렇죠. 마음을 모으는 거죠. 마음을 모으는 것. 그러면 마음을 모으려면 어떤 대상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대상에 따라서 그 대상이 뭐 단전이 되면 뭐 단전주 명상이라고 하고 그 대상이 만약에 뭐 소리라면 뭐 소리 명상이라고 하고 또 그 대상이 뭐 태양을 본다거나 숲을 거니는 거라면 뭐 걷기 명상이라고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명칭을 붙이지만 그 원리는 간단하다. 어느 한 곳에 내 마음을 모으는 거다. 자, 그럼 이러한 연습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것이 중요하냐면 한 가지 간단히 여러분들과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자, 먼저 30초간 음식 생각하지 않게 한번 해볼까요? 30초간 음식을 생각하지 않아보는 거예요. 자, 어떠세요? 자, 음식 생각하지 말라니까 뭐부터 떠오르나요? 네, 음식부터 떠오르죠? 네, 이거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탓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30초간 아무 생각도 하지 않기. 요즘 이제 멍 때리는 거에 또 뭐 유행이라고 하는데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보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나요? 그렇지 않죠. 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니까 아무 생각이 다 일어나죠. 네, 이것이 우리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런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방법을 바꿔서 30초간 음식만 생각해 보세요. 어떠세요? 마음이 좀 더 집중이 되죠? 네, 음식만 생각하기를 하니까 오히려 집중이 되죠? 우리의 마음의 원리라는 것이 바로 이렇습니다. 내 마음을 그냥 가만히 방치한다거나 또는 마음에 어떤 특별한 어떤 대상이 없이 마음을 모은다가 잘 모아지지 않아요. 하지만 어떤 특별한 대상을 놓고 그 대상에 집중을 하는 것이 멈춤 명상의 핵심이라는 것. 자, 그래서 이 강연을 듣는 분들 중에 혹시 뭐 단전이라든지 뭐 또 뭐 발끝이라든지 또는 뭐 미간 사이라든지 뭐 촉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평상시에 도구를 하나 정해서 거기에다가 내 마음을 집중하는 연습을 쭉 하게 되면 다른 잡된 생각이라든지 또는 일으키고 싶지 않은 감정들이 차츰차츰 고요해지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본래 마음의 이런 것이구나 하고 체험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은 한순간에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정말 내가 마음 공부를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는 간절함이 있으시다면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는 사이에 여러분들의 참 마음, 본래 마음을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음의 세 가지 구조 중에 두 번째, 자, 나는 마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나는 마음. 아까 본래 마음이라는 것은 마치 농사를 짓기 전에 그 땅을 평평히 고르고 뭐 돌도 고르고 잡초도 고르고 그렇게 이제 온전한 상태를 만드는 거라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온전한 상태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나요? 아니죠. 거기에 무수한 잡초가 또는 무수한 어떤 다른 생물들이 살기도 하고 아무튼 많은 어떤 자연 현상들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나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나는 마음, 내 마음의 상태라는 것도 마음의 수없는 갖가지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들을 이렇게 할 때 보통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보니까 실제 사람들이 하루 망상에 끌려가는 어떤 횟수 그런 것들을 조사를 평균을 내보니까 5만 가지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수없이 많은 나는 마음들에 치여 살거나 때로는 끌려 살게 되는데 자, 이 나는 마음, 자, 내는 마음과 비교했을 때 이 나는 마음 여러분께 함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자, 어떤 대상을 대해서 화가 나요. 화가 났을 때 그 화나는 마음을 여러분들은 내가 내고 싶어서 화를 내나요? 내가 화를 내고 싶다 라고 내가 어느 순간 저 사람을 만나면 이때 화를 내야지 라고 딱 정해놓고 화가 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떠한 대상 사물을 대하거나 어떤 인연관계를 대할 때 나도 모르게 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일어난다. 자,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무엇이냐면 내가 화가 나는 것은 사실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마치 저 논에서 수많은 잡초가 일어나듯이 내 마음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다. 내 마음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나는 마음은 내 의지라든지 내 목적성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화가 나면 어떻게 이 화나는 마음에 대해서 다스리죠? 대체적으로 화가 나는 마음들을 가지고 조금 양심 있는 사람들은 자책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화가 났어?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일에 내가 화가 나? 별일 아니었는데 내가 왜 짜증을 냈을까?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감정에 도덕적인 판단, 도덕적인 가치 판단을 내려서 화를 내는 것은, 내가 화가 나는 것은 잘못된 거야. 내가 화나는 것은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어. 내가 화나는 것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자신의 감정에 도덕적인 어떤 잣대를 들이대서 수많은 칼날을 자기 자신을 상처 입은 일을 더 낸다는 거죠. 사실 화나는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화나는 마음을 대하는 우리들의 어떤 태도가 우리를 더욱더 움츠러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좀 더욱더 작게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는 마음,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 나는 마음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마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들에 의해서 도덕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화나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나는 마음을 그대로 한번 인정해 보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대하니까 지금 내 마음에서 화가 일어나는구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내 마음에서 이렇게 짜증이 일어나는구나. 내가 이런 마음에서 또 이런 상태에서는 내가 이렇게 우울감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뭐뭐 하는구나 하고 내가 일어나는 마음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럴 때야 비로소 이 나는 마음을 제대로 바라보고 이 나는 마음에 대해서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자, 좋다 이거죠. 내가 화가 나는구나. 내가 원망이 나는구나 하고 나는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렇죠? 잘 안 돼. 나도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고 싶다 이거죠. 그런데 잘 안 돼. 제일 안 되는 원인이 뭘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가장 내가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마음의 습관, 편견 또는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자, 세 사람 중에 피아니스트가 아닐 것 같은 사람은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신체장애로 팔 없는 사람, 드레스를 입은 예쁜 녀석, 양복을 입은 멋진 남성. 누가 피아니스트가 아닐 것 같으세요?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12명 중 10명이 1번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팔이 없으니까 피아니스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어쩌면 합리적인 의심일 수 있죠. 손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피아노를 못 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일까? 아니면 편견일까? 그렇죠. 이분은 바로 두 팔을 잃고도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된 발가락 피아니스트 류에입니다. 우리가 피아노를 꼭 손가락으로만 쳐야 하나요? 네, 발가락도 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는 최혜연이라는 팔꿈치 피아니스트가 있죠. 결론, 편견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찌 보면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하지만 사실 숨은 색안경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한다. 자, 두 번째 실험 한번 볼까요? 값이 비싸면 더 맛있을까? 똑같은 모양의 컵에 우유를 놓고 실험을 해봅니다. 500원짜리 우유와 2,500원짜리 우유, 뭐가 더 맛있을까?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네, 2번 우유가 더 비쌌죠? 네, 결과는 2번 쪽에 많이 쏠리네요. 이유를 들어볼까요? 저는 두 번째 우유가 더 맛있어요. 저도. 2번 우유가 저는 2번이 더 맛있게 느껴졌다고 생각합니다. 값이 비싸면 더 맛있을까? 왜 2번 우유였을까? 좀 더 담백하고 고소했다고 느꼈다고 해요. 최고급 우유? 최고급 우유, 왜죠? 비싸니까 당연히 더 맛있겠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담백했다고 하고. 하지만 네, 사실 두 컵의 우유는 같은 우유였습니다. 네, 같은 우유를 두고 2번 우유가 더 맛있다고 느꼈다는 거죠. 모두가 말한 이유, 더 비싸기 때문에 더 맛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나 합리적인 판단이 아닌 바로 편견이다. 편견, 때로는 고정관념.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 자, 편견, 고정관념은 나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색 안경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다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본래 마음과 나는 마음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마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만나주고 안아주는 것이 이 나는 마음을 다스리는 좋은 방법인데, 자, 이것을 방해하는 것은 일종의 내가 갖고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 때문에 나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 편견 중에서 가장 큰 편견 중에 하나는 도덕적 가치 판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화를 내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야. 화를 내는 것은 도덕적이지 못해. 화가 나는 것은 선한 행위가 아니야. 이러한 어떤 도덕적 판단이, 편견이 나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상당히 많은 장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화가 나더라도 내가 좀 화가 났구나.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는 화가 날 수 있지라고 받아들이고 안아주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인 시대에 누구나 코로나 블루를 겪을 수 있지. 우울할 수 있지. 그게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럴 수 있다.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일어나는 마음들에 대해서 인정하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의 세 가지 구조 마지막. 자, 나는 마음이 아닌 내는 마음입니다. 자, 나는 마음과 내는 마음, 어떤 뉘앙스의 차이를 느끼세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나는 마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절로 자연스러운 마음의 현상이라면, 내는 마음은 100% 내 의지와 판단과 결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지만 내는 마음에 있어서는 반드시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불교적 용어로 이것을 인과라고 하는데, 내가 마음을 짓는 바에 따라서, 내가 마음을 내는 바에 따라서 반드시 거기에 따른 결과를 내가 책임지는 마음이 바로 내는 마음이다. 예를 들어서 화가 나는 것과 화를 내는 것은 틀리다는 거죠. 아까 화가 일어나는 것은 그러한 상황에 누구든지 그럴 수 있는 자연스러운 마음의 현상이라면, 그 화를 다스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내버리는 것, 누구를 때린다거나 소리를 지른다거나 욕을 한다거나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나는 마음과 다른 자신이 책임져야 할, 자신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마음이라는 것. 결국 우리가 본래 마음, 나는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다스리는 이유는
바로 이 내는 마음을 궁극적으로는 잘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나눠볼까요? 자, 우리는 흔히 이 습관화된 또는 관성적인 패턴에 의해서 보는 즉시 반응함으로써 그에 따라 얻는 결과가 그리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응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라고 조언을 하죠. 자, 모든 것은 자신이 스스로 한 선택의 산물이다. 내가 지금 코로나 어떤 시대를 맞이해서 우울감을 느낀다고 했을 때 이건 누구나 다 우울감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이 우울감을 밖으로 내는 것, 자, 그런 어떤 내는 어떤 행동의 어떤 차이는 결국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산물은 본인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동하기 앞서 잠시 멈춘 다음에 자, 원칙에 따라 반응하는 습관을 들이면 얻게 되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원칙에 대해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행동에 선택의 자유가 있고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런 어떤 원칙을 자기 마음속에 잘 새겨두어서 수천 수만 가지 마음과 감정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런 원칙을 통해 그 마음을 잘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상의 말은 이제 스티븐 코비라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중에 나오는 말인데 참고가 돼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 방법이 좀 필요할 텐데요. 자, 자극과 반응 그리고 3초라는 이론이 있어요. 마음 근육을 키우는 3초 법칙에 나오는 말인데 저자가 데이비드 폴레이드입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감정적인 공격을 받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는 시간이 대략 3초의 시간이 걸린다고요. 3초. 자, 그러므로 이 3초라는 시간을 어떻게 현명하게 관리하는가,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 3초가 자극하고 반응 사이에 존재하는 자신의 선택 구간이며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얼마나 넓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인격의 성숙도가 결정되고 행복으로 이끄는 시간이 될 수 있다. 자, 다시 말해서 자, 어떠한 상황이 화를 예를 들어볼게요. 화나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화가 일어나죠. 화나는 감정이 일어나요. 이 화나는 감정이 일어나는 것과 이 화나는 감정을 밖으로 내는 것, 즉 외부의 자극에 따라 이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과 내는 반응 그 사이가 3초의 간격이 있는데 이 3초 동안에 내가 어떠한 원칙에 따라서 이 마음을 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어떤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 3초, 자극과 반응 사이에 걸리는 이 3초를 좀 더 현명하게, 좀 더 빠르게 여러분들이 원칙에 따라 행동하면 행동할수록 그 성숙도가 결정이 되고 여러분들의 행복한 어떤 삶으로 이끄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3초. 자, 어떻게 할 것인가? 참 어렵겠죠? 자, 그럼 이 자극과 반응, 즉, 나는 마음과 내는 마음, 이 내는 마음을 잘 내고 싶은데, 이 내는 마음을 잘 내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요소가 하나 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끼리 길들이는 법인데요. 코끼리 길들이는 법. 자, 여러분들은 그 서커스에서, 혹시 서커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서커스에서 코끼리 길들이는 법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코끼리. 그 큰 코끼리를 어떻게 그 조그마한 사람이 다루게 될까요? 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자, 먼저 어린 코끼리, 힘없는 애기 코끼리를 잡아갖고 와요. 그 다음에 그 애기 코끼리 뒷다리에다가 끈을 묶어서 말뚝을 박아놔요. 자, 그러면 애기 코끼리가 어떨까요? 그렇죠. 이 아기 코끼리는 여기를 벗어나려고 막 몸부림치겠죠? 그러다가 몸부림치다가 이 말뚝의 힘에 못 미쳐서 결국은 도망가지 못하고 늘 제자리에 이렇게 머물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좌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뚝을 벗어나지 않은 채 아기 코끼리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점점 어떻게 되냐? 자, 더 성장을 했어요, 코끼리가. 그럼 아기 코끼리였을 때는 힘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지만 좀 더 성장을 하게 되면 충분히 이 말뚝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벗어나기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말뚝을 없앴는데도 그 말뚝 주변을 벗어나지 않더라. 이것이 서커스에서 코끼리를 길들이는 법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내 마음의 어떤 실패의 습관, 실패의 경험들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이걸 못해, 나의 능력 밖이야, 이런 어떤 마음의 습관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어떤 자신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또는 비상하는 데 있어서 크게 방해가 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코끼리가 어리석게 느껴지나요? 이 코끼리가 비단 코끼리만의 일일까요? 네, 아닙니다. 이 코끼리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모든 어떤 마음의 습관을 끊고 헐헐 날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라는 어떤 생각에 갇혀서 혹시 여러분들은 제자리에 머물면서 슬퍼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국 최초의 여성 총리 마가렛 대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습관을 조심해라. 습관은 운명이 된다. 여기서 습관은 말하는 습관, 행동의 습관일 수도 있지만 저는 마음의 습관이라고 봅니다. 마음의 습관, 이것이 결국 나의 운명을 좌우하게 된다. 자, 다시 우리 처음 이야기로 돌아와서 내는 마음은 우리가 올바른 도덕적 판단, 합리적인 판단을 해서 옳은 일은 정말 죽기로서 실천하고 그른 일은 정말 죽기로서 실천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내는 마음을 잘 하는 법인데 여기에서 방해하는 요소가 바로 내 마음의 습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습관을 어떻게 잘 다스리고 바꿔갈 것인가, 이것이 어떤 중요한 공부의 요건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마음의 구조, 세 가지. 이런 마음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이 도대체 어떻게 작용하는지, 작동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나아가 이런 작동 원리에 따라서 내 마음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구조는 크게 세 가지다. 자, 본래 마음, 나는 마음, 내는 마음이 있다. 본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집중 명상 등을 통해서 회복해야 할 마음입니다. 내 마음의 본래 바탕이요, 내 마음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경험은 꿈도 없이 잠잤을 때 마음이라고, 또는 어떤 상황이 오기 전에 본래 고요하고 온전했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마음. 자, 나는 마음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마음들이기 때문에 이 일어나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이 나는 마음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법이다. 근데 여기서 방해되는 요소가 뭐라겠죠? 그렇죠. 편견, 고정관념, 그런 것들이 있는 그대로를 보는데 방해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에 주의해서 바라보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자, 마지막으로 내는 마음. 자, 나는 마음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자연스러운 마음이라면, 내는 마음은 내 의지가 반영된, 내 뜻이 반영됐고, 그러하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마음에 대한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는 마음을 잘 쓰는 방법은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서 때에 맞게 바르게 사용하는 공부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은 결국 마음의 습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제 코로나 시대의 어떤 마음 공부의 길에 답하다라는 주제로 간략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러한 어떤 강연들이 처음이신 분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조금 이해가 있으신 분은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또 나름의 어떤 방향을 정하는데 참고가 되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좀 더 여기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들은 저희 이제 마음인문화 연구소 홈페이지에 이제 방문하시거나, 또는 이제 그 마음인문화 연구소에서 출판한 많은 공부 관련된 책자들이 있어요. 그런 책자들을 또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컨텐츠 외에도 이 인문주간 기간에 저희 이제 마음인문화 연구소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런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한번 또 참여해 보시면서 마음 공부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음 공부 위드 코로나. 자, 마음 공부를 하되 코로나와 함께하는 마음 공부. 네, 조금은 낯선 용어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나 혼자 있는 시간 또는 나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그럴 때 무료함이라든지 또는 우울감 그런 것들을 느끼는데 내 마음의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이러한 기회에 나 스스로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나 스스로를 좀 더 명확히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되면 이 위드 코로나 시대가 결국은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시기가 아니라 나를 내적으로 더욱더 성숙하게 하는 어쩌면 소중한 기회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본래 마음, 나는 마음, 내는 마음에 대한 원리와 거기에 따른 어떤 공부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인문주간에 있어진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에서 준비한 코로나 시대 마음 공부의 길을 답하다라는 주제의 강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박성호였습니다.